오는 11월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가운데 UC 계열 대학이 인종 쿼터를 이용한 입시 전형을 금지시켰습니다. UC 계열 대학의 이번 행보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부활돼도 UC에서 인종 쿼터를 이용한 입시 전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프린스턴 대학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부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산불 진화를 하던 소방관 한 명이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재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을 낸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상무부가 20일부터 미국 내에선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수백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몇몇 격전지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데다 기술주 불안이 지속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3도로 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UC 계열 대학이 인종 쿼터를 이용한 입시 전형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는 11월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가운데 UC 계열 대학의 이번 행보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부활돼도 UC에서 인종 쿼터를 이용한 입시 전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UC 계열 평의사회가 입학사정에 있어 인종 쿼터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평의사회는 17일 UC 계열 대학 입학사정과 직원 채용에 있어 인종과 성을 근거로 쿼터를 맞추는 방식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주민 발의안 16이 통과돼도 입학 전형에서 인종 쿼터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UC 평의회는 가주에서 UC 계열 대학의 입학 사정과 직원 채용, 공무원 채용 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주민 발의안 16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UC계 입학 전형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으로 한인 등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UC 평의사회가 17일 입학 전형에서 인종 쿼터제 사용을 금지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설사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된다 해도 UC 입학 전형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존 페레즈 UC 평의사회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UC 계열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인종 쿼터 맞추기식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6년 가주에서 대입 사정이나 채용에 있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 209를 통과시키면서 UC 계열 대학은 그동안 입학 사정에서 인종 중립적인 정책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UC 계열 대학의 인종 중립적인 정책으로 인해 UC 계열 학생 중 아시아계 재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 비율을 훨씬 뛰어넘지만 라티노 학생들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캠퍼스 내 학생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은 가주 내 고교 졸업반 학생 중 인구 비율이 19.9%를 차지하지만 UC계 재학생 비율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주 내 라티노 고교 졸업반 학생은 44.7%를 차지하지만 UC계 대학생 중에 라티노 재학생들은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프린스턴 대학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내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극복하자는 대학 총장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교육부가 프린스턴대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프린스턴대가 인종차별을 했다는 근거로 아이스그루버 총장의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최근 경찰 폭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여론이 확산하자 학내의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장이 학내에 구조적 인종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은 대학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민권법을 위반한 방증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린스턴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총장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앤젤레스 국립공원에서 발화한 밥캣 산불로 현재 6만 557에이커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15%에 달합니다. 하이웨이 39번 이스트 지역과 이스트 포크로드 남쪽, 글렌도라 마운틴 로드 서쪽, 글렌도라 리치 로드 북쪽 지역에 새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앤텔로밸리 지역에 내려진 대피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10월 30일경에 완전 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서부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산불 진화를 하던 소방관 1명이 화마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관 1명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산림청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숨진 소방관의 가족과 친구, 동료 소방관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소방관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방관이 숨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산불 희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산불 이재민 가족이 불난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이재민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해리스 의원의 사진 찍기용 산불 현장 방문을 비판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의원 등 캘리포니아주 연방 의원들은 지난 15일 산불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프레즈노 카운티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함께 잿더미로 변한 한 주택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 가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져 당사자인 가족조차 재산 피해 현황을 확인 못하는 상황에서 해리스 의원이 사유지를 무단 침입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트럼퍼스 펠튼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해리스 의원의 사진에 찍힌 곳은 자신의 부모 사유지라면서 두 정치인이 정치적 어젠다를 밀어붙이기 위해 남의 불행을 사진을 찍을 기회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프레즈노 카운티 보안관실은 패튼 가족이 언급한 사유지 무단 침입 주장에 대해 의원들이 산불 현장 방문할 때 사유지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의 한인 인구가 지난 2019년 기준 총 190만 8,0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내 한인 가구 중 영어가 미숙한 가구 비율은 10가구 중 3가구 꼴인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특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영어 미숙 비율은 51%나 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공식 추산치에서 처음으로 190만 명대를 돌파하며 200만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모든 한인들이 적극 참여해 실제 전수조사에 이 같은 한인 인구 증가세를 명확히 반영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5만 611명으로 집계됐고 이어서 뉴욕, 텍사스,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일리노이, 조지아, 메릴랜드, 하와이 순으로 한인 인구가 많았습니다. LA 주민들의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이 전국 응답률과 가주 응답률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30일 마감 전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집계치에 따르면 LA시 주민들의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은 56.6%로 전체 주민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센서스 인구조사의 전국 응답률과 가주 응답률이 각각 65.9%, 68.2%인 것과 비교하면 LA시 주민들의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도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10년도 인구조사에서
최종 응답률이 68.2%였는데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마감일을 앞둔 2주 전에 68.4%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9월 30일까지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집계해야 하고 만일 집계에서 일부가 누락된다면 응급서비스, 교육, 보건시설, 도로 개선 및 기타 혜택에 사용될 매년 1인당 수천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손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석수가 결정되며 이 결과를 활용해 선거구 경계가 설정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인터넷, 종이 설문지, 전화 또는 센서스 인구조사원과 대면으로 응답 가능합니다. 한인들은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거나 한국어 전화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시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처를 위한 실내 영업 중단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요식업소들을 위해서 식당 야외 영업을 확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이후에 슬그머니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식당 업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NBC4 방송은 탐사 보도를 통해 LA시가 기금 부족을 이유로 엘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6월 말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을 위해 LA시 교통국이 도로변 차선과 보도, 주차장에 더 많은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는 엘프레스코 프로그램의 2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식당들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통해 식당과 인접한 인도와 주차장은 물론 스트리트 파킹 지역, 특정 도로의 전 구간이나 일부 구간까지 허가를 받아서 야외 식사 장소로 사용이 허용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식당 업주들이 확대해서 야외 영업 지원을 기대해 왔지만 LA 교통국에서 공식 발표도 없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단 이전에도 노상 식사 허가를 신청한 대부분의 LA 식당들은 정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남가주의 실업률이 전국 주요 광역 지역들 가운데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와 캘리포니아주 고용국이 발표한 최근 실업률 현황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실업률은 16.9%로 뉴욕과 워싱턴 등을 제치고 전국 광역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실업률인 9.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 남가주 주민들이 최악의 고용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버닉 전 가주 고용개발국장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관광, 식당, 소매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팬데믹에 따른 경제 제재 지침으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까지 실업률을 분석한 연방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로도 실업률이 17.3%에 달해 주별로 하와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미국민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have manufactured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 백신이면 다음 달에는 백신이 개발돼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이틀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내년 중순쯤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2달 정도 빠른 겁니다. 세 군데에서 진행 중인 백신 최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군을 동원해 미 전역에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다음 달에 나온다는 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알려왔는데 개발돼도 일반 국민들 접종은 한참 뒤 아니냐는 지적에 전 국민 접종 가능 시점을 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측은 백신이 조기 개발되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들을 믿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응규입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5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39,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환자가 67,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후 수주간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환자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가을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서 검사를 받기 전에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고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한꺼번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실하면서 인적, 물적 의료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근무, 학교 폐쇄 등의 조치가 독감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함께 분석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최소한 15분간 긴밀히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당신이 고위험군이거나 의료 종사자가 아닌 한 꼭 검사받을 필요는 없다는 개정된 검사 지침을 뒤집어 이들도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지난달 24일 CDC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검사 지침은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긴밀히 접촉했다면 검사를 받는 게 적절하다는 종전 권고를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새 지침은 곧장 의료과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공중보건 교수 리에나 웨는 검사는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의 핵심이며 특히 전체 감염의 최대 50%가 증상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지침이 바뀌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지침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란 부정확한 추정을 하도록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CDC의 협력기관인 미국 전염병 학회조차 회원들에게 무증상자도 계속 검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축소로 이어질 검사 지침 변경은 코로나19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전염병 전문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해 공개한 마이클 카푸토 복지부 수석 대변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사이의 이메일들에 이러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32년 동안 CDC에서 근무한 앤 슈쳇 수석 부국장의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 인터뷰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던 6월 말 전국 곳곳에 너무나 많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한 슈쳇 부국장의 인터뷰를 카푸토 대변인의 과학보좌관인 폴 알렉산더 박사가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2장짜리 보고서에서 슈쳇 부국장의 마스크 착용 호소를 언급하며 그의 목적은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표리부동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몇몇 격전지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시애나대와 함께 지난 10일에서 16일 실시한 애리조나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와 메인에서 큰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49%대 40%로, 메인주에서는 55%대 38%로 각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44%를 앞섰지만 차이는 오차 범위 내로 미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애리조나 유권자 653명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1%에서 메인 유권자 663명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1%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653명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동시에 미네소타주를 선거운동 공략 지점으로 택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11일 911 테러 19주기 추모식 때도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을 나란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선이 달라 두 사람의 조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네소타주 베미지를 방문해 미국의 위대한 귀환 행사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후보는 덜루스를 찾아 노조 훈련센터를 둘러본 뒤 연설에 나섭니다. 두 후보의 행보는 오늘부터 미네소타주에서 사전 현장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지난 50년가량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직전인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5%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대선 때에 뒤집기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수사국 국장의 의회 증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미 대선에 개입한다는 증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답변하다 북한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그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의 전날 의회 증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러시아, 북한, 많은 나라가 논의될 수 있으나 중국이 맨 꼭대기에 있다고 보며 왜 그런 언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미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레이 국장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언급이 북한의 미 대선 개입을 문제 삼기 위해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중국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불쑥 언급했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꼽으면서 이번 대선 개입 가능성도 우려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도 레이 국장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답변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모르겠다며 큰 문제는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을 놓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무력 시위성 군사 행동을 강행했습니다. 중국 전 군용기가 타이완 여러 공역을 동시에 진입한 것은 물론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실제 전투 훈련을 진행한다고 천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어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41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최고위급 관료의 이틀째 행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이 오전에 타이완 측 경제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반중국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군함을 타이완에 접근시켰던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서남, 서부, 북서 공역 등에서 동시에 타이완으로 접근했습니다. 군용기들은 타이완 공군 전투기들이 24차례나 무전으로 경고한 뒤에야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루 동안 비상 출격한 타이완 전투기 대수가 2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당시 상황이 긴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중국군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부근에서 실제 전투훈련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간 갈등이 이번에는 타이완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국무부 차관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이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군함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인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받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We sent a delegation to a funeral, and the Chinese have apparently responded by military blustering. I'll leave it at that.
리덩위 전 타이완 총통 장례식에 사절단 보냈을 뿐인데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올해 미 정부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인사 교류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입장은 더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미중 관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더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vigorously support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령 연방 대법관인 긴즈버그의 건강 상태는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복귀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할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대법원의 정치적인 균형이 보수 쪽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됩니다. 긴즈버그는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2018년 폐암으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 초에도 또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에도 대법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어져 온 과격 시위의 책임을 물어 현지 공무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는 포틀랜드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의 언행 등 미온적 대응이 시위대의 폭력 양상 격화에 도움을 줬는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포틀랜드 공무원이 폭동과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게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 상황이나 향후 기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위 관련 폭력에 대해 시 공무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연방검찰의 힘든 법정 싸움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테드 윌러 포틀랜드 시장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는 없고 이 도시와 전국의 사람들은 겁을 먹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산불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흑인 피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쏜 10대 백인 소년을 영웅으로 묘사한 숙제를 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 WT 화이트 고등학교의 한 영어 교사는 최근 현대사의 영웅에 관한 에세이 숙제를 내면서 17살의 총격범 카일 리튼하우스를 거명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교사는 현대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6명의 인물을 제시하면서 한 명을 골라 에세이를 쓰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교사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가인 멜컴 X,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등을 거명하면서 이 명단에 리튼하우스도 올려놓았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지난달 25일 일리노이주 커노샤에서 새 아들 앞 흑인 피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으로 묘사한 숙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편 달라스 교육청은 공식 사과 성명을 냈고 온라인 과제물 게시판에서 문제 숙제를 삭제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이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위 파악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삼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건설업자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19대 후반기부터 줄곧 국토교통위원이었고 20대에는 간사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 3곳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모두 25건, 금액으로는 773억 원입니다. 또 건설사 2곳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 사용료로 37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자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 특성도 있고 해서 환농이 보임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방조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진 김홍걸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향해 사실상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김 전 대통령 3남이 연루된 이권 개입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홍길 씨에게 정기적으로 그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미국에 머물던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씨를 만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들었고, 이를 전해 들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우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김홍걸 씨를 만난 사람은 민주당 재선인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민주당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을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우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라며 김홍걸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단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홍걸 의원은 재산 공개 때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데 이어 아파트 세 채를 6개월간 쇼핑하듯 사들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매각 대신 아들에게 증여해 뒷말을 남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주 1억 3천만 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이해 충돌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구본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 제출을 두고 국토부와 구사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해임 건의 심의 전 비위 내용을 공개했고, 구사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낸 구본환 사장. 이 자리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 사퇴를 요청했는데 거부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해임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며 복선을 깔았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 고용과 관련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자들 추측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그것은 같이 추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인사하시는 분들의 뜻이니까. 해임 명분이 없다는 구사장의 주장에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구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태풍을 대비하라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허용했더니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 사장 해임 건의안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자 부사장은 태풍이 지나가 지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한 일정 보고에 식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허위 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부사장의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인국공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부사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부사장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데다 기술주 불안의 지속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4.56포인트 하락한 27,657.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54포인트 내린 3,319.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99포인트 하락한 1,793.2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03% 내렸고 S&P 500 지수는 0.64%, 나스닥은 0.56% 하락했습니다. 시장 참가들은 선물과 옵션 만기를 맞은 기술주 움직임과 틱톡 매각 관련 소식, 미국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와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오른 1962.1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0.1% 이상 하락한 것이 금값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장기간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달러 약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3% 오른 41.11달러의 장을 마감했으나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5% 떨어진 43.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0일부터 미국 내에선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사용이 아예 금지되는데요. 현재 틱톡은 미국 사업 부분에 대해 미국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틱톡의 다운로드가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 자체도 아예 중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역시 중국 기업인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20일부터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일은 백악관이 제시한 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매각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The White House as well as Commerce Department really gives them 48 hours to get a deal done. 바이트댄스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도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 사업 부분을 팔라고 바이트댄스를 재촉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오라클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We're looking int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ByteDance. We don't like that. I mean, just conceptually, I can tell you I don't like that. 그러니까 중국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더라도 최대 지분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완벽한 100%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중 간 날선 신경전 속에 매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에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수백만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 가치의 총합이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총 10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수백만 명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 통계로 넘어간 집들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수 집주인이 강제로 집을 넘기고 세입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실직 등으로 대출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시유예 조치 때문에 아직은 강제로 쫓겨나는 집주인들은 없습니다. 모기지은행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7%에 해당하는 350만 명이 상환금 일시유예 대상이고 실제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상공을 뿌옇게 뒤덮었던 대기 오염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와 스모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던 고기압 세력이 물러가면서 대기 오염도도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을 포함해 주말 동안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계시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 유지되는 가운데 요 며칠 더웠었던 낮 기온 오늘을 끝으로 한풀 꺾이면서 오늘 밤 최저 기온 LA는 68도,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오늘 밤 최저 66도, 내일 낮 최고 91도, 해안가 오늘 밤 최저 59도, 내일 한낮 기온은 87도 전망됩니다. 오늘 밤 해지는 시간은 LA 기준 저녁 6시 54분입니다. 맑고 화창한 캘리포니아 하늘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소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의 기온 편차가 큽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지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